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지방 집값이 하락을 멈추면서 전국 집값 상승 전환했습니다. 26주 만인데요. 그러면서 집값이 바닥을 찍고 대세 상승세를 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기준금리가 내려갈지 불투명해지면서 고금리 부담도 여전하죠. 변곡점을 맞이한 부동산 시장 어디로 흘러갈지 지금부터 전망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IAU 부동산학과 신명석 교수,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진미윤 교수, 또 하나은행 이동현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치상으로 전국 아파트값이 어쨌든 하락세를 멈추고 보합, 서울과 수도권은 상승세로 돌아섰고요. 지금 시장 상을 어떻게 진단하시는지부터 심 교수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는 우리가 경제 지표를 볼 때는 추세를 보셔야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시계열의 연속성이죠. 이걸 보여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한국 부동산원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 이 통계적으로 본다 그러면 하락폭을 축소했다가 다시 이제 상승폭이 확대되는 이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가 주요 이제 핵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송파구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이미 3개월 이상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경제 지표의 추세를 본다 그러면 추세적 상승 국면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KB는 여전히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 하락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것도 이제 하락폭이 축소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락폭이 축소되는 거나 상승폭이 확대되는 건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부동산 시장은 추세적인 상승 국면에 들어갔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원래는 이제 이게 시작된 흐름이 강남 상구부터 시작됐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마용성,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마포, 용산, 성동구 쪽으로 넘어가고 최근에는 이제 노동강까지도 플러스로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퍼져 나가고 있는 걸 본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상승 국면으로 좀 진입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네. 어쨌든 이게 계속될 거냐 안 될 거냐가 이제 좀 논란 사항인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미래의 이제 경제 지표 같은 걸 본다 그러면 우리가 수급이라든지 경기 상황 그리고 금리와 같은 금융 상황을 봐야 되는데요. 이런 점들을 다 고려해 본다 그러더라도 금리가 조금 불확실한 측면이 있고요. 나머지는 긍정적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추세가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상승세로 전환을 한 것으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계시고 금리 환경이라든지 수급 이런 것들을 판단하셨을 때 지금의 상승세는 일단 지속될 것 같다라고 보고 계시는 것 같고 이동현 위원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기본적으로는 말씀하신 건 이제 전국 지표가 일부 이제 어떻게 보면 상승 전환했다고 지금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전국 지표라는 거에는 사실 이 내막을 보면 서울 수도권 다 포함해요. 지방 서울 수도권 구분 없이. 네. 근데 지금의 현상은 사실은 지방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 특히 서울이 끌고 가는 형세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걸 좀 내밀히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이유는 가장 큰 게 지금 서울 수도권의 전세에 대한 전세가가 지금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전세 가격에 좀 밀어올리는 좀 그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기본적으로 이제 향후 몇 년 뒤에는 2, 3년 뒤 이후부터는 입주 물량이 더 많이 줄어들 거라는 우려감도 있고 거기에 최근에 올 초 아시다시피 우리 신생아 특례대출 같은 정책 자금들 네. 이런 자금들이 유입되면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거래량을 좀 늘려왔어요. 특히 서울에서 지금 마지막 노도강마저도 이제 상승 전환했다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이미 강남권을 중심으로는 상승세가 오래 갔는데 이제 노도강까지 마지막까지 이제 상승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는 지금 전세가 더 심화될 수 있고 거기에 상대적으로 수요가 이제 매매 수요로 좀 전환되는 측면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대세는 아닌 게 지금 아시다시피 여기에는 이제 향후 이제 금리 변수가 남아 있는 데다가 예. 또 하나는 뭐냐면은 여전히 지금 앞서 말했듯이 지방권은 여전히 지금 미분양 사태로 난리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같이 어느 정도 해소돼야만이 진정으로 전국 기준으로 좀 반등 상승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그거보다도 엄밀히 얘기하면 서울 수도권 그중에서 서울이 끌고 가는 장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전국 단위로 보면 네. 이거를 상승세 전환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미진한 그 부분이 전국 지표에 서울 수도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포함돼서 네, 어떻게 보면 평균의 그렇죠. 함정일 수도 예, 있는 거고 그 보기에 따라 지역별로 그렇죠. 나눠서 보면 네. 온도차가 확실하게 나기 그렇죠. 때문에 예. 지방에서도 아주 뭐 특정 지역 일부 뭐 부산이라든지 일부는 조금 회복세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또 대구는 여전히 지금 아주 침체해서 여전히 헤어나지 못하고 있고 그런 게 또 지방 전체로 봤을 때 지방이 상당히 큽니다. 뭐 특히 뭐 미분양 물량 같은 거는 뭐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방이 거의 81%를 차지할 정도로 네.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상태에서 전국 지수를 끌어올린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추후에는 서울 상승뿐만 아니라 지방권의 어떤 그 반전이 기대되지 않는다면 이런 지수가 계속 유지되는데도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진 교수님께도 의견을 네, 좀 듣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지금의 소폭 상승은 뭐 이 지금 상황을 반전시켰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집값이 사실 가장 높았던 정점기가 사실 2021년 단 10월 정도거든요. 그러면은 2021년 10월 정도부터 작년 말까지 집값이 뭐 기간들마다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한 20% 이상 떨어졌죠. 네.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한 4천 건 이상 늘었다. 어떤 거래량을 보고 앞으로 집값 상승을 또 예고하는 이것은 사실은 이제 뭐 공식이 그랬죠. 거래량이 늘면 가격이 오를 것이야. 이런 우리 일반적인 어떤 공식이 있었지만 그럼 어느 정도 몇 달 정도 거래량이 늘어야 할까? 이제 그런 점에서 지금 1, 2, 3개월의 사실 추세를 본 거거든요. 네. 사실 이 추세는 뭐 한 장단기 평균으로 보더라도 높은 건 아니고요. 뭐 1월, 2월 달에 뭐 6천 건, 7천 건 이상의 서울에도 거래가 많았었는데 네. 지금 이제 작년에 워낙 낮았기 때문에 1천 건, 뭐 2천 건 수준이었다가 지금 조금 4천 건으로 회복한 것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 거래량 수준으로 이렇게 집값을 반전시켰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약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하반기 추세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확실한 신호가 네. 나타나야 된다라고 보시는 것 같고 지금 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금 11번째 기준금리를 동결했거든요. 우리 금리 상태는 사실 고금리 3.5%에서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금리 자체로 변화는 큰 폭은 없는데 기준금리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근데 사실 이제 주담대 같은 걸 보면 좀 업앤다운이 있는 것 같고요. 예. 금리와 지금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지금은 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상담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보면 이제 금리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시거든요. 네. 그래서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게 그 긍정적인 요소냐 부정적인 요소냐를 따지고 본다 그러면 저는 이제 부정적인 요소는 별로 없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떨어질 일만 남은 거거든요. 그게 이제 올해 몇 번이냐, 뭐 내년이냐 이거를 우리가 논란이 있는 거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11번째 동결을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했는데요, 기준금리를. 그런 상황 자체가 사실은 뭐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은 이제 크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현재는 조정기입니다. 조정기 같은 경우는 이게 떨어진 게 눈으로 보여야지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승기 때는 루머에 사지만 사실은 조정기 때는 이렇게 눈에 보여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로 인한 뭐 특별한 이제 움직임 같은 건 있지는 않는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지금 현재 이제 금리 상황 같은 경우도 미래의 그 경제 상황 같은 걸 반영을 해서 좀 움직입니다. 그래서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금리 같은 경우가 조금씩 하향 조정을 되고 있거든요. 그거는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미래에 이제 어느 순간 되면 금리가 떨어질 거다. 이게 이제 그 선반영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그 집을 사시려고 하는 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그 예전에 이제 6, 7%씩 막 이렇게 올라갔던 대출 금리가 최근에는 이제 어느 정도 그러니까 한 4, 5% 정도 수준이라고 저희가 보는 게 맞는데요. 뭐 3%대는 우리가 특례라든지 이런 걸 적용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4, 5% 정도 되는데요. 이 정도 금리 수준에서 상당히 좀 적응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다 고려한다 그러면 어쨌든 뭐 금리 변수라는 것이 굉장히 부정적이다라고 보기에는 지금 좀 과하다. 그래서 좀 긍정적이지 않지만 뭐 시장에 미치는 영향 자체가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보통 집 살 때 많이 대출 받는 주담대, 주택담보대출 시중금리가 지금 3%대로 다시 내려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출 받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집 사려고 대출 받은 입장에서는 부담이 예년 한 저금리 수준까지 내려왔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아직은 저금리 수준까지는 아니고요. 저금리 수준- 2021년 기준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2022년 1월서부터 이제 우리나라 그때 당시 2022년 1월 보니까 우리나라 기준금리 1.25. 네. 미국이 0.25였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나오면서 그리고 7월서부터 이제 역전 현상이 났어요. 금리 역전이. 네. 그러면서 진짜 계속 하다가 지금 우리나라는 3.5까지 올라가 있고 미국이 상단이 5.5%거든요. 그러면 2% 갭인데 이게 우리나라의 그래도 자동적으로 기준금리를 뭐 당연히 여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금리가 여러 이제 뭐 변동이 되기 때문에 물론 뭐 코픽스 뭐 다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의 그 한 몇 개월 전만 해도 5%대 금리도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4% 초반, 3% 후반까지 지금 주담대도 지금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어떻게 보면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발 금리 인하가 지금 예고는 되는데 뭐 5월이냐 7월이냐 다시 9월이냐는 돼 있지만 내리는 거는 올 안에는 틀림없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그렇고 네, 우리나라. 네.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선반영된다. 그럼 미국이 내리면 우리도 내릴 거라 생각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금리가 이미 어쨌든 기준금리는 이미 높아 3.5로 지금 올라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실질 주담대도 4% 정도 된다고 보면은 이미 고금리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지만 과거에 비하면은 뭐 1%, 2%대도 있었으니까. 네. 그렇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안정화된 고금리라는 말이 나올 때 이제 상수화가 어느 정도 되지 않아야 사람들이 익숙해진 겁니다. 이제는 내성이 생겼다고 하나요? 네, 네. 이제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뭐 4%? 5%대도 있었는데 이런 생각은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어쨌든 막상 대출을 해서 실행하다 보면 4%대, 3% 후반대도 상당한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금리가 뭐 지금 뭐 너무 싸져서 이렇게 산다 이런 개념보다도 네. 금리는 그대로 그냥 이거 뭐 특별한 큰 변수보다도 어차피 내릴 거니까 당장은 그거보다는 전세가에 대한 부담 그리고 앞선에 말했듯이 이제 입주 물량이 향후 이제 서울 같은 지역도 지금 절반 이하로 지금 반토막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가 내가 그러면 집을 살 수 있으면 사야 되지 않을까. 특히 정부에서 정책 자금을 빌려주는 거는 1%, 1, 2%대가 있지 않습니까? 신생아 네, 네. 특례 대출 이런 거. 그런 것들을 대폭 활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선에서 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뭐 우리나라 실질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에 통상 한 7천 건 정도가 매월 거래량이 표준 정도 된다고 해요. 예. 6천에 500, 7천 사이. 근데 지금은 뭐 4천 건인데 많이 늘었다 했는데 물론 과거 그러니까 1년 전에서 비해서 1년 2022년 하반기 이럴 때는 뭐 1,000건이 안 됐어요. 네. 그런 거에 비하면 분명히 많이 늘었는데 거기에 비하면 지금 상승적으로 아파트 값이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른 것도 맞지만은 거래량이 완벽하게 회복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4천 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정책 금리가 있을 때 없을 때 그런 영향도 좀 있거든요. 네. 그런 1월에서부터 3월, 4월까지 정책 금리 영향이 커요. 지금 그런 것들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집값이 좀 바닥 다지고 올라갔다가 얘기했었을 때 주 원인이 이제 특례 대출. 네. 일반인들한테도 특례 대출이 나가면서 그게 좀 시장에 집값을 좀 올리는 게 원인으로 작용했고 올해 아까 말씀하신 신생아 신생아로. 특례 대출. 네, 네. 그런 정책 대출의 영향이 지금 상당히 있다고 볼 수 있는 있겠네요. 거죠. 특히 이제 최근에 30대 매입이 좀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신생아 뭐 특례도 한 5조 넘어 지원을 하지만 작년에도 한 45조 정도, 44조 정도가 보금자리 특례론에 대한 지원이 사실 이렇게 약간 주택 이 가격의 사이클이 조금 더 좀 가야 되는데 네. 이걸 좀 약간 버텨온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은 물가가 지금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이 금리를 내릴 것이냐, 우리가 이제 물가가 안정되느냐, 뭐 이런 거지만요. 사실은 대출과 집값의 직격적인 상관관계라고 보지만 저는 제가 집을 산다면 나의 월급은 오를 것인가, 나의 일자리는 괜찮을 것인가. 결국은 물론 금리도 중요하지만 나의 소득 수준과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전망 이런 것들이 저는 더 좀 중요하다고 보고요. 네. 우리가 예전에 뭐 2000년대 중반이나 그때는 뭐 금리가 뭐 12% 뭐 이때였잖아요. 그때도 집값 너무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근데 굉장히 또 경제가 좋아지는 그런 IMF를 딛고 우리가 이제 소득 2만 불을 향해서 막 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이제 대외 수출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리스크가 있죠. 그래서 물론 이제 금리가 과연 수요를
끌어당기는 첫 번째 요인인가 이렇게 뭐 보기도 하겠지만 네. 저는 기본적으로 뭐 소득도 줄고 여러 가지로 이 경제가 앞으로 더 잘 될 것인가에 대한 상당히 약간 좀 불안감이나 네.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막상 매수에 나서기에는 좀 머뭇거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매수 심리는 네. 아직까지도 네. 위축 국면이라고 보시는 것 같고 지역별로 좀 다시 돌아와서 살펴보려고 해요. 어쨌든 전국 집값이 뭐 서울, 수도권, 지방 다 합쳐졌지만 26주 만에, 그러니까 반년 만에 상승 전환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값이 정말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거에 대한 기대감 혹은 예상 이런 것들이 지금 얽혀있는 이런 시점인 것 같아서 이걸 주도했던 건 서울 집값이다. 그러면 서울 집값의 상승세가 결국 전국으로 확대됐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심 교수님? 그렇게 지금 예전에는 이제 순차적 동조화라고 저는 표현하는데요. 네. 서울 집값이 오르면 지방도 자연스럽게 이제 있고 난 후에 뭐 6개월, 1년 지나면 이제 오르는 뭐 이런 걸 저는 순차적 동조화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그런 거는 좀 미약한 것 같아요. 예,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지방 같은 경우도 너무 우리가 지금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긴 하는데요. 네. 사실은 이제 대구의 수성구라든지 아니면 부산의 이제 수영구와 같이 좀 주거선호 지역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 달 정도 상승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은 있지만 이게 제일 문제가 지방은 이제 서울하고 다른 수급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입주 물량이 많아요. 이게 이제 올해도 많고 내년에도 많은 데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입주 물량이 많으면 지금 집값이 이제 회복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제 여건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저희가 이제 강남도 이제 우리 그 강남 4구라고 표현할 때 들어가는 데가 강동구인데요. 지금 누적 기준으로 보면 강남구에서 유일하게 하락하고 있는 데가 강동구입니다. 이게 왜 하락하느냐? 입주 물량이 많아요. 그래서 그 지역 시장의 이제 수급 상황에 따라서 저는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될 거라고 보고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뭐 어쨌든 지방에서도 긍정적인 흐름은 조금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대세로 확대되기 힘든다는 게 이제 입주 물량에 따른 어려움들이 계속되고요. 그리고 전국 미분양의 80%가 지방에 있는데요. 네. 이게 계속 그 80%의 비중이 안 깨지고 있어요.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지방 미분양은 좀 구조적으로 되어가고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네. 공사비는 오르는데 그 공사비를 이제 사실은 수도권에 비해서 더 흡수하기 힘들고요. 왜냐하면 공사비가 전체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큽니다. 지방. 네. 그러다 보니까 더 어려워지고 주택 수요는 줄어들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면서 이제 지방의 미분양이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거래가 늘어났더라도 수도권은 한 20% 이렇게 늘어났는데 1분기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 같은 경우는 거의 한 5% 안 되거든요. 늘어나는 수준이. 이제 그런 점들도 좀 같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국에 이게 미분양이 6만 한 5천 가구 되고 네. 80%가 지방이고 미분양 이렇게 많으면 결국에는 시행사 입장에서도 밀어내기를 하지 않나요? 밀어내서 좀 더 분양가를 낮추거나 소화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이제 미분양 이제 팔리지 않은 집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뭐 준공후 미분양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청약 수요를 흡수하지 못해서 생기는 그런 물량이기 때문에 그게 여러 가지 할인이나 그런 거를 해서 해소가 될 것이냐.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지금 잘안 드는데요. 됩니까? 지금 이제 미분양의 입지를 보면 다 좀 외곽이죠. 약간 변두리 지역과 사실 교통 요충지나 사실 좋은 지역에 있다면은 이제 미분양이 될 이유가 없잖아요. 네. 저는 이제 물론 미분양이 과거에도 지금 6만 5천 수준이 제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 2013년 그 말쯤 돼요. 그때가 한 7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네. 그때 수준으로 다시 13년 전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간 거예요. 그때의 이 6만 5천 호라는 의미는 7만 호의 의미는 과잉 공급이다. 이렇게 인식을 했었어요. 정책 당국은. 네. 근데 지금 저는 이 상황을 볼 때 수치는 똑같지만 과잉이라기보다 수요가 변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 이유가 하나 또 이제 OECD에도 이제 2021년에 최근에 보고서를 냈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이제 중요한 것이 워라밸인 거예요. 네. 아무리 먼 거리에 싼 집이 있어도 안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직주 근접. 내가 좀 더 살고 싶은 통근건데, 그죠? 그러다 보면 결국 도심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거기는 집값이 오르는 거죠. 주택 가격이. 네. 그래서 이 외곽과 도심의 이 가격 격차가 어느 때보다 좀 크고
앞으로 이런 도심 선호 경향들이 굉장히 더 앞으로 강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또 집값은 도심은 더 오를 확률이 굉장히 높죠. 지금 또 서울이 그러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노도강 같은 경우는 강남 3구의 뭐 대척점이었지 않습니까? 네. 비교하는 강남과 강북을 대조해 볼 때 강남 3구는 사실 좀 여전히 견고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직장이나 여러 가지도 있지만 거기에 비해서 이제 그 강북에서의 이제 이 강남에서 이제 어떤 그 수요가 이제 노도관까지 뭐 이렇게 못 들어오시는 분들을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네. 결국은 어쨌든 이 도심 수요와 이 도심이라는 이 직지 근접형에 있는 이 주거 단지와 그렇지 않은 단지 같은 지역 내에서도 그런 것들은 좀 가려가면서 우리가 조금 패턴들을 봐야 되겠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핫한 데는 더 핫해지고 그렇죠. 냉랭해지는 데는 더 냉랭해지고 뭐 이런 저는- 식의 이제 빈익빈 부익부가 더 심화될 것이라고 보고 계시는데 정부에서도 근데 미분양 대책을 내놓으면서 예를 들어서 준공업 미분양을 매입을 하게 되면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라든지 각종 세제 혜택들을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역부족인가 봐요. 지금은 근본적으로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아직 여전히 살아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과거처럼 뭐 그런 규제가 좀 약화됐을 때는 일단은 집 있는 사람이 더 사놓고 이거를 좀 묵어뒀다 나중에 어떻게 보면 투자 나쁘게 하면 투기인데 이제 그런 여력이 좀 더 있었다 하면 여건이 지금은 더 이제 타이트해지고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집 한 채로만 간다 하니까 지방은 더 이제 기존에 있는 다주택자들 지방 먼저 털어내거든요. 네. 털어내고 이제 지방에 이제 접근을 안 하려고 팔려고 하고.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서울은 이제 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서울에서도 뭐 더 똘똘한 한 채 뭐 강남권은 더 선호도가 더 세진 거죠, 점점. 이런 분위기가 있다고 하면은 앞서 말했듯이 지방의 미분양이 지금 뭐 가장 더 문제되는 게 악성 미분양이라 해서 중공 미분양인데 이게 지금 수도권은 오히려 조금씩 줄고 있어요. 네. 근데 지방은 오히려 되려 늘고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그럼 앞으로 이게 이제 분양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준공되고 미분양이 계속 나니까 네. 얼마 전에 뭐 뉴스에서도 나왔듯이 뭐 거기에서 뭐 할인 분양을 대폭 해주니까 기존에 이제 수분양자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는 큰 손해를 보고 자기네들 근데 제값 이게 주고 뭐냐? 들어왔는데.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뭐 바리케이트 지고 심지어 못 들어오게 막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이게 과거에 IMF 직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저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건설사 했을 때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과거도 있었는데 지금 또 이게 반복되는 게 결국은 미분양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장이 좋아지는 것밖에 없어요. 시장이 네. 좋아져서 그게 자연스럽게 해소돼야 되는데 그러기 전까지는 뭐 어떠한 뭐 정부에서 뭐 세금 뭐 좀 감면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문제도 쉽지 않고 또 더욱이나 지금 뭐 할인 분양으로 해야 해서 그나마 해소할 수 있는데 그거 자체가 이제 기존에 있는 분양받은 사람과의 역차별 문제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뭐 부딪히고 사회적 갈등까지 커질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정부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시장을 살릴 수 있는 근본적인 방향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이슈를 짚어보면 요즘에 이제 아파트 같은 주택이어도 구축보다는 그러니까 그 좀 오래된 집보다는 새로 지은 신축 아파트를 더 선호한다고 하시고요. 이 이유를 따져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물론 신축이니까 좋은 집이니까 뭐 더 선호하실 수도 있겠지만 막대하게 오른 공사비 뭐 이런 것들이 좀 작용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구축은 언젠가는 다시 한번 재건축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감안했었을 때 더 큰 부담이 나중에 지어질 수 있다라는 심리도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심 교수님. 이게 그 신축과 구축의 가격 차는 뭐 저는 앞으로 더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네.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입주 물량이 부족하니까요. 그런 대신에 수요자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뭐 20, 30대 분들이 지금 서울 아파트 매수의 이제 주력 세대로 등장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신축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이렇게 만나고 상담을 해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주 물량이 부족하니까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집값 오르는 걸 보면 신축도 오르지만 30년 이상 된 구축도 올랐거든요. 근데 지금은 30년 이상 된 구축, 소위 이야기해서 재건축, 재개발 이슈가 있는 아파트들은 안 오릅니다. 예, 그게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공사비 문제 때문에 사실 진행이 거의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축으로 집중되는 현상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신축의 분양가도 지금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구축하고의 가격 차는 앞으로도 계속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신축과 구축이 과거에는 이제
크게 아파트의 물리적인 차이는 없었었어요. 압구정동에 있는 아파트하고 지방에 있는 아파트는 그냥 콘크리트 덩어리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자재뿐만이 아니라 네. 커뮤니티 시설 이런 것들이 원체 좋아집니다. 그래서 신축과 구축의 물리적인 특성도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신축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신축과 구축의 어떤 선호도의 차이는 점점 더 심화될 것 같다라고 심 교수님은 보고 계십니다. 진 교수님 견해도 좀 네. 듣겠습니다. 저도 뭐 격차는 좀 더 커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구축 아파트에 사는데요. 네, 이렇게 여름에 너무 덥지 않습니까? 저의 사실은 이 로망은 이 뭐죠? 시스템 에어컨 내 집에 살고 천장에 싶다. 네. 달려 있는. 네. 그래서 제가 공인중개사가 상담을 한번 했더니 뭐 별로 비싸진 않습니다. 한번 뭐 설치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네. 그 정도로 이제 사실은 이제 기후 변화나 여러 가지 또 안전이나 이런 거에서 이제 신축이 여러 가지로 이제 보안이나 여러 가지 굉장히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걸 떠나가지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계속 살아 있는 거죠 아직. 강남 지역, 강남 용산에 저는 이제 적용되고 이해가 안 되는 있죠. 게 이제 뭐 네. 이렇게 분양가가 계속 오르고 비싼데 이런 제도가 무슨 실익이 있을까? 좀 더 이거를 좀 다른 형태의 뭔가를 바꾸든지 없애든지 사실은 이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그랬잖아요. 신축을 좀 낮춰서 시세보다 네. 예? 좀 저렴하게 어떻게 주변 하면 시세 그죠? 일정 부분까지만 측정할 내 수 집 있도록. 마련을 하기 위해서 정말 그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 시행이 됐었는데 근데 이제 신축은 이제 입주를 하게 되면 구축이 되니까 이제 똑같이 키 맞추기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아예 처음부터가 높아요. 물론 이제 그 뭐지 상한제 아닌지 그런 지역은 뭐 논의를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무슨 어떤 여러 가지로 아무리 뭐 그 변화 요인이 있긴 하지만 네. 우리가 이런 제도를 계속 갖고 가야 되나? 그 재료의 시직이 뭐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부담 가능한 집을 좀 분양받을 수 있을까? 네. 라는 것이 핵심 아니겠어요? 결국은 구축과 신축이 차이가 난다. 그러면 난 돈이 없으니까 구축만 가야 되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사실 정부 역할이죠. 이 갭을 줄이는 건 정부 역할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집을 양질의 집을 저렴하게 부담 가능하게 지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봅니다. 구축 중에서도 이제 재건축이 어느 정도 예고된 그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추가 분담금에 대한 계산들을 많이 하실 거고 최근 2, 3년 사이 급등한 이런 공사비들이 최근 들어서 이제 갈등으로도 많이 나타나고 이게 되게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실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도 구축이라고 하더라도 압구정, 현대, 신현대 이런 데 가격이 무척 오르고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이게 구축이라도 다 똑같은 구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인기 단지 그다음에 그 주로 이제 강남권에 집중돼 있겠지만 주요 이런 단지들은 오히려 그 어쨌든 간에 이거에 대한 그 어떤 희소성, 차별성 이런 게 아주 강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들 지역은 일단 지어만 놓으면 그보다 더 많이 오를 거라는 기대감이 아직은 여전히 있어요. 네. 공사비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지역에 대한 그 구축, 그러니까 재건축을 눈앞에 둔 구축 중에서 강남권 같이 주요 도심권은 여전히 그래도 가격 강세를 보일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제일 어정쩡한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말하는 그 10년 이후서부터 20년 그다음에 20년 바로 직후 30년 후 그러니까 아예 그냥 30년이 돼서 구축 그냥 가버리거나 아니면은 아예 10년 미만으로 해서 새 아파트 개념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어정쩡한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아파트들은 지금 상대적으로 같은 그 강남권에도 회복세가 좀 느려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뭐 언론에 나왔는데 뭐 강남에서도 우리가 가져가는 가장 그 인기 있는 데가 바로 반포자 이런 데 아닙니까? 그런데도 지금 좀 이게 좀 연식이 이제 좀 됐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가격이 오히려 하락하는 것도 있는데 뭐 새로 이번에 뭐 분양해서 새로 입주된 원벨리니 뭐 이런 데는 가격이 더 오르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강남권 내에서도 언제는 어정쩡하게 그 연식이 된 아파트들이 가장 그 어떻게 보면은 혜택을 좀 덜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 서울시의 신통기획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네. 재건축이 빨리 추진되고 하는 그런 이제 뭐 여의도도 있겠고 그렇죠. 목동도 있겠고 이런 곳은 어떨 거라고 전망하세요? 그런 지역들은 앞으로도 강세를 유지할 거예요, 저는. 할 거라고 보세요? 예, 왜냐면은 이들 지역이 입지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기존적으로 어떻게 보면 재건축 진행이 안 됐던 거잖아요. 여러 가지 뭐 이유로 정부 정책이든 아니면 뭐 조합의 문제든. 네. 근데 지금 어쨌든 간에 이제는 재건축을 한다는 걸로 가고 서울시도 적극적으로 밀어주겠다 해서 이제 아까 뭐 신속이라는 이름 붙여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제 그런 것들의 분위기를 타는 지역들에서 누가 봐도 여기는 입지가 좋다. 아까 말씀드린 뭐 여의도도 마찬가지고 강남도 그렇고 뭐 목동도 마찬가지고 이런 지역들은 기본적으로 여전히 강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뭐 이게 공사비라는 것도 뭐 계속 우상향만 될 수는 없으니까 네. 이제 그런 것들이 공사비 부담을 감고서라도 이미 신축 아파트들이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상당히. 그러면은 당연히 지어질 아파트가 공사비 오르더라도 오를 수 있는 폭이 더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만 아까 말했듯이 이것도 저것도 아닌데 시설은 점점 노후화되고 이런 아파트들이 지금 애매하게 걸쳐가지고 네. 재건축도 안 되고 근다고 해서 신축에 있는 여러 가지 혜택도 못 받고 이러다 보니까 이 중간에 낀 아파트들은 상대적인 약세를 보일 수 있겠죠. 그 얼마 전에 저희 이제 GTX가 어쨌든 A 노선의 이 부분 개통을 하면서 가장 수혜를 받았던 지역이 이제 화성 동탄이었잖아요. 예. 화성 동탄역의 그 유명한 롯데캐슬, 네, 전용 면적 102제곱미터, 41평형인데 22억 원에 거래가 됐었는데 한 2달 사이에 또 2억 5천만 원이 떨어졌네요. 보니까 그러면 이건 GTX 효과가 어느 정도 바람이 좀 식었다, 꺾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걸까요? 고려 하나하나마다 의미를 부여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질문 저도 좋아하진 않는데 어쨌든 그래도 나타났으니까 실거래가 됐으니까. 근데 좀 이 아파트는 이제 저는 잘 압니다. 잘 아는 아파트인데 이게 그 층이 49층입니다. 근데 네. 최근에 이제 거래된 아파트가 제가 알고 10층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거래했던 게 20, 30층씩 거래된 거하고는 우리가 층이나 향도 요즘은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보고 이게 가격이 높으냐 안 높으냐를 판단해야 되고요. 그리고 41평형입니다. 이게 102제곱미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19억 5천이면 서울에서 내놔도 이거 괜찮은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꺾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힘들고요. 왜냐하면 GTX 효과라는 거 이제 시작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수서하고 그 동탄하고가 뚫렸는데요. 네. 그 사이에 역 중에서 우리가 원래는 이제 구성역이고 지금 이제 용인역으로 바뀌겠죠. 그 역 같은 경우는 아직 뚫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역들이 뚫리고 또 뭐 아시다시피 파주운정이라든지 서울역까지 가는 거 올해 말 그리고 삼성역까지 가는 거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네. 이런 효과들을 다 총체적으로 해서 나중에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그냥 뚫린다고 해서 다 큰 의미가 있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일자리가 있고 그다음에 뭔가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데 같은 경우는 가격 상승의 여지가 있을 거고요. 뭐 그렇지 않은 데는 GTX만 뚫렸다 그러면 우리가 소위 이야기해서 빨대 효과라고 그러는데요. 네. 오히려 이제 사실은 강남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효과가 외곽까지 있을 거냐라고 판단해 본다 그러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GTX 효과만이 아니라 그 지역 자체가 얼마만큼 일자리가 있느냐, 직주 근접으로서의 가치가 있느냐, 그리고 인프라가 갖추어지느냐, 뭐 이런 것들을 다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사실 이제 이게 보기에 따라서 사실 22억 이렇게 거래가 됐었을 때도 이게 너무 비싸다, 거품이다라고 보는 시각에서는 지금의 가격이 떨어진 건 제자리를 찾아간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진 교수님? 너무 비싸지 않나요? 그래서 조금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사실은 이제 호재다, 이제 와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순간 어떤 과열 양상이 살짝 이제 지금 분위기로 약간 이제 좀 다운된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이제 GTX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이제 굉장히 우리가 이제 뭐 미래 모빌리티 여러 가지로 너무나 좋은데 서울의 집값을 낮추기보다 더 올리고 서울로 더 몰려드니까요. 또 오기 쉽잖아요, 그죠? 네. 대신에 경기도와 많은 외곽의 집값을 똑같이 올리는 건 아닐까? 집값의 평준화 이런 굉장히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그렇죠. 좋아진 만큼 비용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어떻게 보자면 이게 살기 좋아졌는데 이제 그러기에는 이제 다소 너무 좀 그거에 대한 대가로는 너무 비싼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죠. 네. 그래서 조금 자중하고 싶어요. 그리고 일단 GTX 라인이 기존에 같이 역과 이제 겹치는 데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이 역사들마다 환승역이나 뭐나 이제 이 역에 이제 허브 역할을 하느냐 그런 거에 따라 조금 이제 차별적으로 나뉘긴 하겠지만 네. 무조건 우리가 GTX 라인이 우리 동네를 지나가니 뭐 이런 형태의 어떤 조금 과대 광고나 또 약간 좀 매입을 하실 때는 주의가 좀 필요하다 봅니다. 네.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망이라는 게 이번에 A 노선이 부분 개통을 하면서 처음으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된
시장에 보면 재료가 되겠죠.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가격 형성 추이를 갖느냐에 따라서 지금 B 노선, C 노선도 남았고 더 장기적으로 보면 D, E, F 선까지도 남았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어떤 선례가 되지 않을까 이 데이터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동탄이 지금 이번에 일부가 아주 지극히 일부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서둘러 개통한 느낌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걸 타본 사람들 얘기하면 사람이 없대요. 타보면. 그러니까 일부 출퇴근 시간에 일부 그러니까 큰 아직은 효과가 없는 게 이게 수서까지밖에 안 가지 않습니까? 수서에서 다시 이동하는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효과가 완벽하려면 결국은 이게 완벽하게 연결, 특히 강남 삼성역을 중심으로 완전히 다 연결이 되어야 직장들이 몰려있는 테헤란로드 이렇게 바로바로 갈 수 있는데 지금은 수서에서 다시 갈아타고 그럼 기존에 뭐 SRT나 이런 거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굳이 이게 가지고 했는데 언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대감이 이 GTX에 대한 좀 과대한 게 좀 들어간 것도 사실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GTX 동탄역에 있는 그 모 아파트가 20여억이 간다고 하는데 그 값이면 마포에 있는 한때 이제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대표적인 게 마포에 있는 역세권의 아파트 값이 같아요. 그럼 누가 봐도 이거는 말이 좀 약간 좀 다르지 않습니까? 물론 내가 뭐 어느 특정 지역을 선호하는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과거의 지표나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좀 너무 이게 과대하게 좀 조기 반영된 게 아니냐 이렇게 봤는데 막상 개통하니까 이용자도 적고 여러 가지 좀 불편사항이 있어서 시간이 오히려 더 걸린다. 그럼 난 기존처럼 광역버스 그냥 타고 갈래.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많아지다 보니까 당분간 요게 올랐던 게 일부 다시 이제 약간 제자리로 좀 내려가는 게 있는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GTX가 없는 것보다 100배 낫겠죠. 100배 난 건 틀림없는데 이게 되려면은 기존에처럼 무슨 뭐 우리가 무슨 여행 가듯이 무슨 뭐 이렇게 정거장이 중간에 없고 그냥 뜸성하게 있고 이런 거 가지고는 한계가 있거든요. 곳곳에 그러면 중간에서 내려서 또 갈아타는 거 이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우리 GTX도 안정화되려면 세부적인 정차역들이 안정적으로 많이 생겨나야 돼요. 그게 될 때까지가 5년일지 더 길어진 10년일지 모르기 때문에 네. 나머지 노선들도 역시 마찬가지 이번에 A 노선 일부 개통에 그게 이제 선례가 됐기 때문에 과거처럼 이제 막 앞서는 것처럼 막 이렇게 급등하는 사례는 이제 좀 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생각됩니다. 신 교수님이랑 두 분 생각은 조금 차이는 있으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신 교수님 장기적으로 보면 예. 계속해서 호재가 될 거라고 보시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그 교통 호재는 가장 좋은 호재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그래서 네. 이게 뭐 그 나쁜 제가 GTX 효과라는 것이 지금 꺾였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뭐 두 분 의견이나 사실 거의 다들 비슷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거래되는 건 뭐 21억에 거래됐다는 이런 한 건 한 건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거는 너무 이르다. 예, 그래서 다 뚫리고 뭐 인프라들도 갖춰지고 이러는 시점에서 좀 판단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네. 이게 요즘에 또 호재라면 호재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 이건 분당 일산 뭐 해당되는 얘기가 되겠죠. 선도지구 개발 계획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도지구 지금 2027년부터 착공을 해서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선도지구 계획이 나왔는데 이건 시장에 어떤 재료라고 보시는지 한 분씩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갑자기 말이죠, 진 교수님. 저는 뭐 이사를 나가야 되잖아요. 네. 개발을 하려면 저는 뭐 지금부터 서서히 이제 전세난이 우려가 되는데요. 네. 사실 일시의 한몫으로 이 5개 신도시, 일기 신도시의 대량 이주 수요를 어디서 받아줄 수 있을까?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전세 대란이 좀 걱정이 됩니다. 네. 2027년 착공. 신 교수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뭐 가능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선도지구를 지정하는 게 지금 이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선도지구 지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뭐 분당이라든지 일산 이런 분들의 이게 뭐 통합 재건축을 이제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그 조건에 맞추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이미 뭐 조건을 맞춘 데 같은 경우는 뭐 긍정적인 움직임도 조금 있습니다만 사실은 뭐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는 이제 드라이브를 걸겠지만 앞에서 저희가 신통기획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 뭘 드라이브를 걸면서 혜택을 주면 항상 좀 과한 요구를 합니다. 신통기획도 지금 잘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소셜 믹스를 강하게 요구한다든지 뭐 이런 좀 재건축 조합에다 무리한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물론 이게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영향은 있을 거고 네. 선도직으로 지정된다는 것은 어떻게든 재건축 재개발은 핵심이 이제 빨리 진행되는 거거든요. 정비 사업. 그래서 빨리 진행되는 데서는 의미는 있다고 보지만 이걸 뭐 크게 이제 부풀려서 하는 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예. 특별법도 통과가 됐잖아요. 그러면 위원님, 정부의 의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확고하다라고 봐야 되는 건 아닌가요? 정책적으로 어쨌든 밀어줄 수 있는 건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 뭐 그렇죠. 뭐 정부나 지자체도 기본적으로는 뭐 이렇게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밀어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신도시도 마찬가지고 3기 신도시도. 근데 그건 당연한 건데 문제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그게 돌아가려면은 어떠됐든 간에 그 혜택 그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를 하던 아니면 어떻게 뭐 같이 참여를 하든 이런 민간의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걸 굳이 내가 해가지고 집값도 지금 오르지 않고 떨어지고 있는데 네. 내 분담금이나 여러 가지 부담은 많고 상대적으로 그런데 이거를 급하게 할 이유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거예요. 지금은 시장이. 네. 그래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장이 뭐 재건축 특별법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자체가 확 지금 드러나지 않는 거가 시장 자체가 지금 너무 안 좋다고 보는 게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게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해소됐을 때 이게 또 탄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 뭐 상대적으로 뭐 3기 신도시 같은 것도 이제 뭐 곧 이제 뭐 된다고 하지만 막상 이게 또 되는 데까지 또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입주까지는 더 걸리고. 그럼 실질적으로는 입주 무렵이 돼야 이게 이제 와서 몸에 체득하는 거지. 이게 뭐 사전 청약을 하느니 뭐 이런 거 가지고 큰 영향을 받지는 않아요. 분위기면 좀 탈 줄 몰라도 그 분위기도 결국 부동산이 이렇게 좀 달아오를 수에 타는 거지. 지금같이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크게 영향을 주실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럼 결국은 시장 자체에 대한 어찌됐든 간에 기본적인 좀 회복이 따라줘야 이런 것들이 다 효과 발휘도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지금 진미훈 교수님께서 아까 1기 신도시 이제 재건축 과정에서 전세난 우려를 말씀하셨잖아요. 실제로 요즘에 전세난이 좀 심해서 가격도 많이 올랐지만 공급 물량도 얼마 없기 때문에 전세난이 언제쯤 풀릴 거냐라고 질문을 드린다면 어떻게 예상하세요? 전세난이 풀린다기보다 전세난이 이제 시작이다. 저는 이렇게 이제 시작이군요. 봐요. 네네. 네. 왜냐면 제가 항상 그 10년 전 2012년 말부터 2013년, 14년 그때를 이제 늘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도 엄청난 전세난이 있었죠. 네. 시장이 미분양이 넘쳐나고 집값은 오르지 않은데 전세 수요만 늘어나는 거죠. 그때는 뭐 재건축 이런 이주 수요도 별로 없었어요. 네. 사실 이제 전세라고 하는데 결론은 사실은 이제 집을 사겠다는 사람보다 임차로 있겠다 이거잖아요. 전세가 결국 네. 집을 구매하지 않고. 근데 집은 없다 보니까 계속 이제 이 전세 문제가 심각해질 건데 그러면은 이 전세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래서 이제 예전에 뭐 목돈 안 들이는 전세 뭐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그게 지금은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으로 바뀌었지만 네. 사실은 물량을 늘리거나 물량을 확보하는 게 쉽지가 않죠. 이거는 이 민간 물량이잖아요. 정부 물량이 아니잖아요. 네. 정부가 물론 든든 전세로 해서 올해하고 내년하고 뭐 25,000호를 공급한다고 하지만 그걸로 뭐 방어가 되겠습니까? 좀 더 이제 뭔가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한데요. 자, 그렇다면 전세 대책이라고 했을 때 그럼 전세 자금만 많이 대출해주면 되냐? 이건 또 아닌 거죠. 이 결론은 이렇게 우리가 이게 해결이 될 수 없는 또 예. 다시 되풀이되는 뭔가의 그 꼬임에 지금 이제 들어가는 느낌이어서 되게 저도 굉장히 난감해요. 어떻게 이 전세를 잡을 수 있을 것이냐. 저는 이제 뭐 우리 교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도 뭐 이제 거기는 전세 자체가 없고 월세지만 네. 저는 모든 걸 다 정부가 하거나 공공이 할 수는 없으니까 또 대출로도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뭐 집주인 바우처나 그러니까 너가 이분한테 전세를 주면 내가 안정적으로 한 게 뭐 이렇게 등록해라 너가 자유로워 뭐 등록해라 이런 게 아니라요. 뭔가 좀 민간 시장하고 좀 대타협을 해서 전세 물량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는 좀 획기적인 생각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절대적으로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세난이 그러니까 전세 가격도 오르고 그렇다라고 봐야 되고 이제 뭐 예. 아파트에 대한 선호 영상도 부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렇죠. 것 같고 심 교수님. 최근에 전세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많이 발생하니까요. 네. 연립이라든지 오피스텔 쪽으로 이제 전세는 안 가시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로 이제 몰리는 부분이 있고요. 뭐 저희가 4천 건 이상 거래가 되고 있지만 어쨌든 예전에 비하면 거래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 말은
예전에 비해서 이제 그냥 관망세를 가지시면서 그냥 전세에 눌러앉는 분들이 많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 말은 이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뭐 핵심은 입주 물량의 변수입니다. 전세는. 그래서 입주 물량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전세는 뭐 문제가 없는데요. 지금 현재 뭐 서울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아파트가 지금 문제니까요.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공급이 3년, 제가 볼 때는 길게 보면 한 5년 내로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전세 부분은 상당히 이제 위태롭게 갈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우리가 연립하고 오피스텔 이야기하지만 이런 상품들이 대부분 서민들이 가는 전세 상품이거든요. 네. 그런데 민간은 이제 1분기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그 줄어든 양이 공급이 한 30% 정도 되는데요. 공공은 90%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에서 거의 짓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서민 전세가 자연스럽게 또 위로 올라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주거 불안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지금 저희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신축 물량인데요. 네. 구축 같은 경우도 지금 매매 물량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물이. 그래서 지금 8만 건 정도가 넘어섰는데요. 전세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줄어서 지금 2만 건대로 줄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매매 거래보다는 전세 거래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매물은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는데,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저도 뭐 안타깝지만 별로 해법은 없습니다. 예. 해법이 없다. 뭐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해법이 사실은 해법이 거의 네. 없습니다. 예. 그럼 그냥 당해야 되는 건데 지금 위원님 네. 지금 임대차 계약법상에서 이제 계약갱신 청구를 하고 그다음에 아예 처음 다시 계약을 해야 되는 물량들이 상당히 많이 도래한다라고 해서 그 부분도 지금 언급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 오는 7월이 이제 그 분기점이 될 것 같은데 네. 기존에 어쨌든 간에 2+2 제도로 가면서 4년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사실은 전세값을 올리는 게 거의 불가능해졌지 않습니까? 예. 중간에 뭐 법적으로 뭐 5% 올리느니 뭐 이런 거 있지만 사실 큰 게 과거에 비하면 전세값이라는 거는 어쨌든 간에 집주인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상호 조정해서 올리는 면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법적인 제도 안에서 어떻게 보면 전세 시장 안정화에 기여는 했어요. 근데 이제 요게 이제 해제되는 또 순간 다른 풍선 효과로 그렇죠. 이제 그거는 네. 또 어느 정도 감소하는데 그 사이에 그 4년이라는 기간 동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세 물량이 어느 정도 확보됐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거기에다가 더 이제 거기 불을 어떻게 보면은 불난 곳에 뭐 기름을 부은 격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빌라 사태가 나면서 네. 완전히 빌라뿐만 아니라 이제 거의 뭐 오피스텔이니 뭐 이게 유사한 상품들이 또 심지어는 뭐 심지어 단독주택까지 이제 사람들이 이제 거기 안 가게 돼요. 전세금 떼일까봐. 네.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이제는 어떻게 되냐? 그래도 아파트 값은 떨어져도 전세 값은 다시 구할 수 있다, 건질 수 있다 이런 게 마인드가 세입자들이 생기다 보니까 웬만하면 아파트로 갑니다 지금은. 이제 그게 뭐 우리가 말하는 이제 뭐 비아파트 깊이 아파트 선호 현상이 더 강화됐다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이런 것까지 겹치다 보니까 전세 물량은 훨씬 더 줄겠죠. 당연히 이런 게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결되려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전세난 뭐 앞선에서 교수님도 진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전세난은 지금 추세로 보면은 이거는 피할 수 쉽지 않아요.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왜냐면은 이게 바닥을 쳤다가 전세값은 지금 계속 상승으로 이제 전환된 분위기거든요. 네. 그럼 이게 한번 흐름을 타면 이게 더 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공급량이 갑자기 쏟아지기 전에는. 근데 지금 공급량도 아파트 공급이 지금 신규가 지금 오히려 더 줄었다고 서울 같은 경우 반토막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이라면 더더욱이나 이거 전세난은 당분간은 더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비아파트에 대한 거를 정부가 어느 정도 보증에 대한 역할을 더 늘려가지고 사실상 이게 잘못돼도 정부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향이 가야 돼요. 정부든 지자체든. 보증 비율을 올려 그렇죠. 올려야면 그나마 조금 낫지. 그러지 않으면은 뭐 이게 공시가격으로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게 뭐 전세보증금을 받을 방법이 없고 그 가입 자체가 안 되니까. 그 결국은 한도를 더 넓혀서라도 이게 한도를 그러니까 확대해 주는 거죠. 보증을.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이게 비아파트 쪽으로 가는 수요가 오히려 더 줄거나 아니면 더 여전히 그 비슷한 수준으로 간다면 전세난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고 또 확대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문제들이 과거보다는 더 어떻게 보면 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과거는 그래도 비아파트가 어느 정도 수용이 됐는데 이제 그것도 어렵다. 이거에 대한 거는 분명하게 제도적인 것을 좀 보완하고 아까처럼 뭐 보증에 대한 걸 더 넓히고 어차피
그 세입자에 대한 안정감을 좀 주면 되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뭐 정부가 보장한다든 이런 어느 정도 지자체가 보장한다 이런 게 좀 생겨야 될 것 같고 장기적으로는 지금이라도 어쨌든 간에 장기 임대주택이라든지 임대 공공임대나 이런 걸 지금 빠르게 지금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가야지 2, 3년, 4, 5년 뒤에도 또 안정적으로 갈 수 있죠. 진 교수님 보증 비율을 올렸잖아요 얼마 전에. 보증 그러니까 좀 비율을 전세- 내렸지 않아요? 150에서 그 얘기. 129. 죄송합니다. 네네네. 내렸죠. 내렸죠. 네, 네. 내렸잖아요. 까다롭게 된 것 같아요. 정말 서울에서 전세를 많이 못 구하시는 분 이런 식으로 전세난이 가중되면 서울 외곽으로 밀려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찾으실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으니까.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서울 외곽 지역의 전세값도 또 올라가는 오르겠네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퍼져나가는 네. 이런 우리 사망에 놓여 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는 저는 한 건데. 3년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3년. 이게, 3년이라고 보시는 이유. 저는 3, 4년이라고 봐요. 솔직한 얘기로. 왜냐면은 우리가 임대차 3법이 이제 2020년 그때 7월인가요? 이제 4년째 되면서 그때 아마 많이 보실 거예요. 임대차 3법 때문에 뭐 2년, 4년 뒤면 전세 대란이 일어날 거라고 계속 그때 언론에서 굉장한 보도를 했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금리가 인상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주택 시장에 변동이 생기면서 그걸 없어졌는데요. 네. 저는 이제 뭐 임대료 규제 뭐 이런 걸 이제 떠나가지고 이게 사실 이제 규제를 한다. 규제가 들어가면은 단점이 거래가 안 되는 거거든요. 공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거래 제가 이 규제를 안 하려면 그 예를 들어서 아파트 뭐 빌라를 짓던 사람이 이제 오피스텔을 짓기 시작하는 거죠. 그쪽 시대에 안 오는 거죠 이제. 근데 실제로 저는 아파트나 이런 것들은 전혀 영향이 없는데요. 다세대하고 연립이 엄청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축도 줄었지만 거래도 줄고 그래서 결국은 근데 다세대 연립 뭐 이런 데가 전세 비중이 제일 높아요. 제일 높아요 전세 비중이.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이게 저가 혹은 저층 이 저밀도의 임대차 시장을 많이 이렇게 충격을 줬구나 임대료 규제가 이런 생각을 제가 이제 최근에 하게 됐고요. 네. 저는 보증을 높인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게 지금 이제 보증이 역설이잖아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이죠. 보증이. 근데 보증이 있기 때문에 더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무한정 이 보증 한도나 금액을 늘린다고 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거보다 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이 비율이 되게 낮잖아요. 네. 보증 가입률이. 예. 예. 뭐 전세 가입자의 10%도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보증의 한도보다 보증의 대상을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도보다 대상을 네. 확대해야 된다. 어쨌든 저희가 지금 방법론적인 거는 좀 복잡해서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긴 힘들지만 어쨌든 지금 전세난 해결을 위해서는 여러 공급도 늘려야 되지만 일단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는 지금 이런 빌라 같은 곳에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걸 높여서 좀 수요를 아파트에 대한 몰리는 수요를 좀 분산시켜야 되는 예를 들면 뭐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해 있는 그런 쪽으로 분산하는 방법밖에 일단은 지금 당장은 단기 처방은. 근데 가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전세 사기 나가지고 작년에 그렇게 들끓었는데 네. 내 전세금이라는 게 사실 대부분이 그 우리 젊은층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자산입니다. 그게 근데 그거를 그렇게 날릴 수 있는데 그게 갈 수가 있겠나요? 정부에서 하더라도. 근데 저는 어쨌든 뭐 그 지금 이거 전세 그 반환금 미보증이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반환 보증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반환 보증을 뭐 저는 확대하는 거는 맞고 말씀하셨듯이 이제 대상도 이제 확대해야 되고요. 좀 계도를 해서 이걸 좀 많이 하는 것 외에는 사실은 이게 전세의 문제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저는 좀 이제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만약 가라고 한다고 해서 거의 저는 안 갈 거라고 보고요. 네.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시장은 움직일 거냐? 저는 이게 그 주거 선호 지역이나 우리가 뭐 핵심은 연립입니다. 그 오피스텔보다 오히려 이제 연립 쪽인데요. 주거 선호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뭐 재개발 이슈가 있는 지역들 뭐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매매로 전환하는 수요는 좀 있을 거라고 봐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으로 조금씩 움직이지 정부에서 이게 반환 보증을 좀 늘리고 뭐 어떻게 계도한다고 해서 당분간 그쪽으로 가기는 상당히 힘들 거다. 왜냐하면 작년에
뭐 이 문제 때문에 너무 이제 큰 피해를 보신 분들도 많고 아직 네. 그 특별법이 이제 뭐 내일 아마 상정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선구제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 것도 아직 뭐 처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과연 그 연립 전세로 넘어갈 수 있느냐? 저는 그 현장은 힘들 거라고 봅니다. 다 예. 부정적으로 보세요. 이동현 의원님도 부정적으로 보세요. 아니, 그좀 부정적이라보다도 아까 했듯이 결국은 이게 한도를 넓히고 보증 범위 넓혀야지 대상도 넓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저는 그래서 한도를 넓혀야지 일단 되는 거고 결국 피해를 보는 거는 그 이용하는 결국 국민 아닙니까? 국민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건 정부가 어느 정도 그 같이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이게 커버를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야 이쪽으로 신뢰감이 좀 생겨서 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앞선에서 얘기했지만 뭐 이게 뭐 빌라 가지고 있는데 아무리 새 빌라라고 해도 거기서 나중에 내가 전세금을 얼마를 내던 설령 전세금이 싸더라도 내가 그걸 못 받을 위험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제 아예 사람들 어떻게 보면 이 공포감이 이미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해결할 수 방법 딱 하나가 있어서 누군가 그걸 보증을 해주면 돼요. 특히 공신력 있는 데서. 네. 그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게 단기적으로는 유지를 하되 네.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정부 내지 공공 임대주택을 이제 그 수요가 많은 지역들을 좀 이렇게 많이 늘려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입주를 이제 분산시키는 방법밖에 지금 네. 제가 보기에는 달리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어쨌든 매매값도 뭐 회복 기미를 보인다고는 하지만 전세값이 워낙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우리가 전세가율이라고 하죠. 매매가 대비 전세값이 얼마나 되냐. 전세가율이 계속해서 이제 매매값에 근접하게 가다 보니까 이게 또 갭 투자가 또 많이 또 좀 늘었다라고 해요. 이 현상은 지금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갭 투자를 하시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우리 갭 투자에 대한 이제 이렇게 좀 피해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또 왜 갭 투자를 하게 될까? 아, 앞으로 이 집이 오를 것이야라고 하는 또 그 확신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과연 이제 안 오르게 되면 이제 문제가 또 생기는 거고 또 갭 투자가 가능한 집이 사고 팔고 하는 교환 가치보다 이게 그 거주 가치보다 네. 교환 가치 사고 팔고 하는 교환 가치가 높아야 되는데 이 종전에 이제 갭 투자하신 분들이 많이 사건 남기기 전세 사기잖아요. 빌라 다세대 갭 투자하려고 사실 했지만 교환 가치가 아니라 이제 이렇게 계속 거주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시장 상황이 바뀌다 보니까 이게 돈을 못 내주는 사태가 나타나고 악의적인 사태가 있지만 어쨌든 그 인구 이동 없이 우리가 지금 이제 인구 이동량도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네. 전입 신고 인구 이동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주택 거래만 늘어나는 이런 이상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주의를 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되게 이런 갭 투자에 대한 예방 장치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갭 투자가 물론 부정적인 여파를 미친 측면도 있지만 사실 매매 기법 중에 하나라고 그렇기도 봐야 하죠. 되는 네, 거잖아요. 네, 저는 뭐 그러니까 어떤 분들한테는 이게 이제 예를 들면 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내가 인서울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그 내 집 마련의 한 방편으로 젊은 층들이 선호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아파트값이 서울이 뭐 중위 가격이 이미 10억이 넘었다고 한때 발표돼. 물론 지금 좀 내려갔겠지만 네. 그래도 9억대는 되는데 이거를 전부 내 돈으로 못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대출이란 거는 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갭 투자로 하는데 갭 투자 자체가 사실은 문제는 아니에요. 갭 투자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레버리지 투자일 뿐이에요. 그러면 대출 받아서 투자하지 말아야지 그것도. 근데 그 문제는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은 갭 투자를 아주 진짜 이거를 뭐 어떻게 보면은 직업적일 거리 뭐하지만 네. 이거를 뭐 정말 2개, 3개, 4개, 5개 해서 이걸 가지고 자기 어떻게 보면 독점처럼 이렇게 운영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사실은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그 어떻게 보면은 규제의 대상이 직접적으로 돼야 되지. 내가 집 한 채를 사고 싶은데 내가 당장 돈이 없고 집값이 오를 것 같아. 그럼 내가 전세 보증금 많고 그건 뭐 나쁜 거 아닙니다. 어차피 또 새로운 또 세입자한테 또 전세를 놔주는 거니까. 그거 자체가 문제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갭 투자를 악용하는 사람들 또는 그런 어떤 세력들이 있다면 그거에 대한 거는 분명한 게 어쨌든 집은 주거의 목적이 우선이니까 거기에 대한 거는 반드시 어떤 대책이 필요한 거겠죠. 네. 2022년 기준으로요. 20대 청년이 월급을 모두 저축했을 때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게 49살이더라고요. 20년 사이 이게 또 9년이 늦춰졌어요. 계속 이런 추세로 가는 건가요, 심 교수님?
이게 내 집 마련이 참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게 이게 되는데. 이게 명지대에서 연구한 것 같아요. 그러면 예. 우리 진 교수님한테 먼저 질문을 드려야 그러나요? 일단 저기 신 교수님 말씀 듣고 예, 예.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PIR입니다. 정확하게 네, 이제 소득 대비 집값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높으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우리나라 이제 PIR이라는 지표 자체도 저는 이제 되게 싫어하는 건데요. 왜냐하면 네. 이게 자산이 전혀 없이 소득으로만 이제 한다 하는 게 사실은 좀 우리나라에는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현금 흐름보다는 이렇게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노인 빈곤율 뭐 OECD 국가의 3배 이런 것도 다 소득으로 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노인분들이 자산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 걸 다 따져봐야 되는데 이게 또 하나 이제 비교 대상을 같이 비교를 안 하세요. 일반적으로. 지금은 상당히 이제 비교 대상이 문제가 있는 게 20대 청년의 가구 소득과 서울의 분양가를 비교를 하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비교하면 안 돼요, 연구에서. 예, 그래서 거의 비교한다 그러면 소득 상위 뭐 한 10% 정도. 왜냐하면 서울에 분양하는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계층은 사실은 우리나라 소득으로 보더라도 10%, 20%거든요. 네. 예, 그렇게 비교하시면 이렇게까지는 많이 늘지는 않는데요. 좀 안타까운 거는 지금 현재 뭐 외국의 이제 논문들을 보더라도 우리가 소득도 격차가 커져가고 있는데요. 자산 격차는 훨씬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정년화 상속과 같은 이런 자산들이 이제 크게 이동하면서 베이비붐에서 MZ세대로 이동하면서 이제 벌어지는 일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조금 네. 이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조금 과하다. 제가 볼 때는 예, 그렇게 봅니다. 진미영 교수님 설명해 주십시오. 네, 저희 그 김준현 교수님과 박순만 교수님께서 그 논문을 작성하시느라고 참 밤 뭐 새벽까지 작업하는 거를 해서 물론 이제 저는 이제 그 의도가 꼭 뭐 그게 49다, 뭐 45다, 50이다 이걸 떠나서요. 네. 내 집 마련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는 게 굉장히 문제인 거죠. 내 집 마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굉장히 뭐 저출산 고령화라 그러는데요. 지금 저출산 많이 방점이 있지만 결국은 내 집 마련이 늦어지면 돈을 또 늦게 더 갚아야 돼요. 그럼 나의 노후 자금은 어디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계속 늦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노후는 더 길어지는데 평균 수명은 더 길어지는데 네. 노후가 더 빈곤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내 집 마련 정책이 젊었을 때 30대 이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한 정책과 지원과 또 이런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 봅니다. 네.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금리도 한번 변곡점이 이제 가까이 왔고 시장도 저 밑바닥에서는 바닥을 찍고 좀 올라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내 집 마련 고민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좀 이런저런 변수들과 함께 고민이 깊어질 시기인 것 같아서요. 마지막으로 위원님, 네. 내 집 마련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지금 시점에서 어떤 솔루션을 주시겠습니까? 내 집 마련 고민하실 필요는 사실은 좀 없어요. 그러니까 대상이 된다면 지금이라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방법의 문제인데요. 일단은 정부 정책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은 있지 않습니까? 신생아 특례 대출 네. 충분히 활용하실 필요가 있겠죠. 뭐 저금리 1~2% 금리는 앞으로 내려도 그걸 이하로 가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그걸 활용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입주 물량을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입주 물량이 부족한 서울 같은 지역들은 충분히 2~3년 이후까지 나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거주할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너무 늦는 것보다 오히려 지금들 오히려 좀 더 차라리 조금이라도 좀 매물이 좀 저렴한 걸 찾아서 오히려 지금은 이제 간혹가다 급매물도 나오고 이럴 때 아닙니까? 그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아까 말했듯이 우선적으로는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 활용하고 네. 청약을 활용할 수 있는 활용하고 다만 지방 같은 경우라든지 미분양이 많은 곳들은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할인 분양으로 혜택을 봐야 되지만 아직은 거기까지 보기에도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네. 일단 수요가 많은 곳, 입주 물량을 연관 따져보고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전셋값이 계속 오르고 지방에는 미분양 아파트가 넘쳐나고 이런 가운데 집값이 상승세로 돌아섰다. 정상적인 수요와 공급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더 지켜보고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이번엔 놓치면 안 될 경제 이슈 살펴보는 시간이죠. 이슈 따라잡기. 오늘은 서은영 경제뉴스 큐레이터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한일중이 3국 정상회의를 이제 서울에서 개최했습니다. 이게 4년 5개월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2019년에 이제 한일중 이제 이 정상회담이 중국 청두에서 열렸고요. 이제 네. 그 당시에 8차, 그 이번 이제 9차인데 오늘 이제 3국이 만나는 건 오늘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4년 5개월 만에 열리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어제 앞서서 미리 이제 이 한중, 한일 이렇게 이제 양자회담 양자회담이 또 열렸고. 진행이 됐고요. 네. 네, 오늘 아무래도 이제 3국 정상회의에서는 뭐 민생, 경제 분야 이야기를 뭐 주로 나누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오랜만에 좀 만난 만큼 뭐 북핵 문제라든지 이런 민감한 현안들은 좀 뒤로 밀리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네. 자, 3국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이제 한중, 한일 양자회담에서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이제 자유무역 협정 2단계 협상을 네. 재개하기로 했고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최근에 논란이 됐던 라인야오 사태. 네. 이게 또 테이블 위에 올랐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 한중 자유무역 협정 FTA 얘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1단계가 발효됐던 게 2015년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상품 교역 중심으로 이제 이 협정이 완료가 돼서 이제 네. 이 시행이 됐고요. 지금은 이제 그 이후로 이제 논의를 좀 진척을 시켜서 이제 서비스 분야, 가령 뭐 관광이라든지 뭐 법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화 콘텐츠 이런 분야에서 이제 협력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논의를 할 예정이었는데 이게 계속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8년간 좀 논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좀 관련 협상을 좀 재개하면서 이런 것들이 좀 물꼬가 트일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요. 이번에 이제 또 한중회담에서 좀 눈여겨볼 만했던 게 이 중국 쪽에서 우리에게 먼저 이 무역 분쟁이나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무역 제재와 관련해서 협의 테이블을 좀 대화 테이블을 만들자고 먼저 제안을 했던 점이에요. 그러니까 네. 지금 미국이 이제 전방위적으로 사실 이제 중국을 좀 고립시키기 위한 다양한 압박 전략을 좀 구사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뭔가 이 타겟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좀 우리 쪽에 좀 이 제스처를 좀 내밀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대화 테이블을 좀 마련해서 이 문제에 좀 공동 대응을 하자라는 네. 이제 좀 제안이 있었다는 점에서 좀 눈여겨볼 만했고요. 한일 회담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좀 우리 국민의 모든 관심 정말 라인 야후 이야기가 과연 이제 테이블에 나올까였죠. 근데 실제로 나왔고요. 윤 대통령이 먼저 이제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우선 이 문제가 이제 국내 기업인 네이버의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니까 한일 외교 관계와 별개 사안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불필요한 현안이 되지 않도록 좀 잘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기시다 총리가 여기에 대해서 한국 기업을 포함한 외국 기업들의 일본 투자를 계속 촉진하겠다는 기존 입장은 불변이다. 그러니까 이번 행정지도는 이미 발생한 중대한 보안 유출 사건에 대해서 어디까지나 보안 거버넌스를 재검토해보라는 요구사항이라고 답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냐면 이제 우리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통상 문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기술을 빼앗으려는 그런 시도는 아니지. 그런데 이 문제가 계속 이렇게 비화되면 결국에는 통상 문제로 갈 수 있는데 우리 그렇게는 가지 맙시다라는 네. 이야기를 했다는 거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건 통상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이 데이터 보안 그리고 데이터 안보의 이야기야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이제 전 세계가 디지털 안보, 뭐 데이터 주권을 지키기 위한 이제 새로운 좀 룰을 만들고 있는 과정인데 네. 일본도 이런 흐름에 따라서 이제 최근에 경제보안법을 좀 제정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 연장선상에서 이 라인 야후 사태를 다루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중국 틱톡의 매각을 강제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내용들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이 데이터 주권 그리고 디지털 안보의 문제와 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일본이 우리 기업 우리 기술을 빼앗아 가려고 하네 이거 통상 문제로 좀 접근해야겠어라고 하면 사실 이 문제 해결을 좀 실마리를 찾기가 좀 어렵다. 네. 대신 차라리 이거를 정말 데이터 주권의 문제에서 좀 접근을 하면 오히려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최근 전문가들 사이에서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를 이제 이번에 발효된 이 경제보안법에 따라서 좀 사안을 다루게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 경제보안법이 지금 이제 6개월 유예 기간 거쳐서 지금 이달 중순부터 적용이 됐고요. 최근에 이제 보도 나오는 거 보면 이거 라인야후 염두에 두고 이 법 시행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도 하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고 이 법이 이제 시행되는 기간들이 이제 2022년에 제정돼서 유예 기간 거쳐서 지금 이제 이달에 이제 시행이 될 예정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 문제들을 이 법에 따라서 좀 봤을 때 라인야후 같은 경우에는 통신 분야의 기간 사업자입니다.
그러니까 뭐 설비를 들여오든 위탁 업무 계약을 맺든 이런 것들 다 일일이 일본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관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문제에서 좀 다룰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시중은행과 투자자 간 홍콩 에이지 지수 주가 연계증권 ELS 손실배상 협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소식도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두 번째로 사실 이 배상 케이스가 굉장히 많은 신한은행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주에 이제 1,000건 돌파한다고 하는데 네. 가장 많은 이 배상 건수가 있는 이제 KB국민은행이 오늘부터 이제 이 손실 확정 계좌 대상으로 해서 자율배상 협의 절차에 좀 돌입을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1월 만기 도래한 건수만 6,300여 건이나 됩니다. 상당히 많죠. 그래서 뭐 중도 해지 포함이긴 한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금융감독이 앞서서 발표했던 이제 이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제 배상 협의를 좀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뭐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근에 이제 그런 가이드라인 좀 내부적으로 좀 확정을 해서 이번 주부터 좀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NH농협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첫 배상금 지급도 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근에 근데 이제 홍콩 H 지수가 네. 큰 폭으로 반등을 하면서 네. 손실 폭이 예상보다 좀 줄 수 있다 이런 네, 이야기도 나오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6,600선까지 올라왔거든요. 근데 네. 지금 1월부터 4월까지는 5,000선에서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이제 5월 기점으로 해서 이제 지금 H 지수가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대로면은 이제 사실 뭐 녹인 조건 없는, 그러니까 이제 이 손실 구간 갔다가 와도 이제 손실이 아니라 마지막 만기 시점에만 이제 그 그렇죠. 배리어 넘어 지수가 있으면 어디에 되는 위치해 있느냐가 네, 중요하죠. 그런 상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손실 구간 벗어난 상품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좀 안타깝게도 4월까지 만기를 맞은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다 손실 구간 벗어나기 어려웠겠지만 네. 지금부터는 대부분 이제 손실이 폭이 크지 않거나 혹은 심지어 이 수익을 내는 계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손실폭이 줄어들면 배상 규모도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네. 뭐 은행 입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나마 이 손실폭이 그렇습니다. 줄어든다라는 네. 건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여파에 올해 1분기 중산층 가구 5가구 가운데 한 집은 벌이보다 지출이 컸다. 이거는 네. 뭐 적자 가구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자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가 이제 작년부터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이 중산층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 경제 허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네. 중산층에서도 좀 적자 가구가 많이 늘었다는 게 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5가구 중에 한 가구 꼴이고요. 지금 이제 소득 상위 20에서 60%, 그러니까 중산층에 해당하는 3, 4분위 가구 중에 이제 적자 가구가 20%에 육박하다는 통계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좀 눈여겨볼 게 5분위 가구면 이제 고소득층으로 분류가 그렇죠. 되죠. 그런데 5분위에서도 고소득층 가구가 늘어난 거예요. 근데 이게 원인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고물가, 고금리인데 뭐 이제 일단은 이 지출이 가계 지출 늘어날 수밖에 없고 또 고금리면 당연히 이자 비용이 늘어나니까 적자 규모가 커지는 거고요. 여기에 플러스 이제 근로소득이 줄어든 영향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대기업들이 이제 올해 이제 연초에 이제 지급하는 상여가 좀 줄면서 이 근로소득 자체도 좀 줄어들고, 그러니까 들어오는 돈도 줄고 나가는 돈은 늘어나고 그러면서 적자 규모가 커졌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예. 자, 또 마지막 이슈 살펴볼까요? 내년도 의과대학 증원이 사실상 확정이 됐죠. 지금 학원가에서 굉장히 크게 동요가 일고 있습니다. 의대 진학을 위한 지방 유학 시대가 열릴 수 있다.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당장 이제 내년도 입시에서 지역 인재 전형으로 아마도 한 2,000명 가까운 인원을 뽑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네. 이제 아무래도 31일에 이 각 대학들 모집 요강이 확정이 돼서 발표하면 그때 이제 정확한 이제 인원수가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예. 지금 대충 추산하기로도 한 1,960명 정도, 6, 70명 이 정도 이제 인원이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역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전형에 비해서도 사실 이제 이 경쟁률 자체가 절반 수준밖에 안 된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런 이제 이 수도권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쳐서 이제 의대를 가는 것보다 사실 이제 더 문턱이 낮아질 수 있다. 지역 인재 전형을 노리다 보면.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학원가나 뭐 이런 여러 이제 부동산에도 충청권, 강원권 중심으로 해서 이제 조기 유학 수요가 좀 이제 이 조기 유학 관련된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좀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제 내년도 입시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이제
해당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어야 이 지역 이제 전형을 노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 지역에 지방에 있는 고교 학생들부터 이제 수혜를 입겠지만 지금 이제 그 이후 이제 3년 이후부터는 유학을 통해서 이제 사실 이 문제를 극복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2028년 학년도 이제 이 전형부터는 이 중학교부터 6년 동안 이 해당 지역에서 학교를 다녀야 돼요. 예, 그러니까 간단치 않군요. 네, 그래서 지금 초등학생을 이제 데리고 지방 유학을 가려고 하는 이제 아이고. 부모님들께서 지금 미리 이제 좀 이 대응을 위한 대응책을 좀 강구하고 있다 이런 네.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의대 지원 정원 효과 때문에 지방이 활성화되는 거 아닌가? 네. 나는 참 우픈 현실을 보는 것 그렇습니다. 같기도 네. 하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정원은 확정이 됐지만 의료계와의 갈등이 지금 멈추지 않고 있잖아요. 여전히 증원 반대 입장을 의료계는 고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무래도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이제 모집 요강이 확정되고 이제 발표까지 이제 급물살을 타게 됐고 정부도 이제 사실상 확정이다 이렇게 확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의대 교수진들 그리고 의료계 입장에서는 아니다 이거 마지막 판결, 그러니까 대법 판결도 남아 있고 그러니까 아직 법원의 판결이 끝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31일에 이제 모집 요강이 확정되기 전에 30일에라도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그때 이게 뒤집힐 수 있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 30일까지 빨리 이제 대법원에도 빨리 판결을 내놔달라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으로서는 이제 그때까지 그 일정을 맞춰서 이제 결과가 나오긴 좀 어렵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또 한 가지 문제는 지금 이제 이 결국에는 정부가 의대 증원을 통해서 하고 싶은 것은 의료 개혁인 거잖아요. 네. 그러려면 이제 지금 뭐 전공의 이탈한 전공의들도 돌아와야 되고 의대생들도 지금 이제 휴학계 제출하고 지금 현재 떠나 있는 이제 의대생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더 이상 수업 거부하지 않고 학교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뭔가 이제 이 대책이 좀 필요한데 지금으로서는 이 해결의 실마리가 좀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좀 평행선을 좀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의료계에서는 아니 전공의들 좀 돌아올 수 있게 명분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정부에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정부는 이 전공의들이 돌아와야 우리가 거기에서 좀 선처를 이야기하든 뭔가 다른 대책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당장 좀 해결이 좀 쉽진 않아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의대 정원이 확정되긴 했지만 사직을 택한 전공의 또 의대생, 뭐 교수들도 요즘에 계속해서 부분 휴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가운데 지금 이 대형 병원들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상당히 심각한 상태라고 해요. 네, 아무래도 지금 뭐 개점 휴업 상태라고 할 만큼 상당히 좀 심각하고요. 더 큰 문제는 지금 이제 이 전공의들이 이탈해서 돌아오지 않을 경우에는 내년에는 진짜 이 전문의들이 부족해지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공의 마지막 이제 수련 마지막 연차가 이제 2,900여 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내년에 이제 이 전문의가 돼서 돌아오지 못한다면 이 정말 이 환자들을 돌볼 수 있는 실질적인 인력들이 너무나 부족한 현상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이 갈등이 계속 장기화돼서 정말 내년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의료 공백 상태가 이어진다면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정말 이 병원들 입장에서도 심각한 경영난을 타개할 수 있을 만한 방법을 좀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슈 따라잡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은영 경제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용감한 토크쇼 직설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